새해 첫날 새벽 5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7시에나 일어나는데 그때 대문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서둘러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 앞엔 검은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보낸 사람도 없고 우표도 없고 봉투 겉면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쏟아진 건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사진들 분명 집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던 건데 언제 누가 가져간 걸까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이들 돌잔치, 가족여행.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맨 마지막 사진 뒷면엔 날짜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오늘. 오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엇의 마지막이란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아침 8시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죠.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오늘은 새해 첫날 이웃들에게 떡국을 돌려야 했습니다. 매년 그래왔으니까요. 에휴, 나이 들면 이상한 것도 다 신경 쓰이네.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떡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그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자식들? 아니야, 걔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11시쯤 떡국을 작은 용기에 담아 이웃집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랫집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또 떡국을 해오셨어요? 맨날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혼자라서 오히려 편하고 좋아요. 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안 와요? 오늘 새해인데. 에이, 다들 바쁜데 뭐. 저는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아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외롭잖아요. 천만에요. 요즘 TV도 재밌고 핸드폰으로 뭐든 다 볼 수 있는데요, 뭐. 윗집, 옆집, 5집을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까지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70대 노인의 얼굴만 있을 뿐이었죠.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마지막 대화 2024년 10월 15일. 엄마, 이번 주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작은아들. 마지막 대화 2024년 11월 3일. 송금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세요. 딸. 마지막 대화 2024년 12월 20일.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대화 기록들. 점점 짧아지는 답장들. 점점 길어지는 대화 간격들. 그래, 다들 바쁘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그 검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준비라니, 무엇을 준비하란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대체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집에 계셔 주세요. 오후 2시? 이게 대체 무슨... 불안한 마음에 다시 아침에 받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이 집이었습니다. 이 거실, 이 마당, 이 대문.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들이 사진 속엔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들, 마당에 심어져 있던 남편이 아끼던 감나무, 대문 옆 우편함. 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하나씩 치워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하나둘 떠난 후,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 때마다 저는 추억들을 지워왔습니다. 안 보면 덜 아플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거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그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들을 모두 해지하시겠다고요? 은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앞에는 3개의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명예, 작은아들 명예, 딸 명예. 결혼할 때, 집 살 때, 아이 낳을 때 하나씩 만들어서 조금씩 넣어뒀던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들 명의가 자녀분들인데 해지하시려면 본인들이 오셔야. 아니요. 제 도장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은 이 통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출금은 가능하신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돈을 제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3천만 원, 2,500만 원, 2천만 원. 70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 힘들 때 주려고 아껴뒀던. 어머님, 새 통장 만드시겠어요? 네. 제 명의로요. 통장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멋지게라고 적어주세요. 은행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대로 적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분 후면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묘하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누가 오는 걸까?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시 45분, 1시 50분, 1시 55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또, 그때였습니다. 띠링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누구지? 대체 누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만 입을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행복한 노후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저를?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아침에 검은 봉투를 받으셨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보낸 겁니다. 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제 의뢰인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의뢰인? 그게 누군데요? 변호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아직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박영수 어르신 맞으시죠? 어머니의 남편분이셨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께서 3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그때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죽고 3년이 지난 새해 첫날 제 아내에게 이것들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봉투를, 네, 그 안에 있던 사진들 모두 어르신께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그 메모도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메모 말씀이시죠?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마치 그때를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평생 기다리기만 했어. 나를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리기만 했지. 이제 그만 기다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이 기다림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변호사는 다시 파일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겠구려. 3년. 참 긴 시간이요. 당신도 많이 외로웠겠소. 미안하오. 당신보다 먼저 가서. 사실 나는 알고 있었소.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사 선생이 1년이라고 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걱정할까봐. 당신이 슬퍼할까봐. 그 1년 동안 나는 준비를 했소. 당신을 위한 준비를. 우리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늘 미안했소. 당신은 평생 기다리기만 했소. 시집 와서는 나를 기다리고 아이들 낳아서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는 손주들을 기다리고 정작 당신 자신의 삶은 살지 못했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들,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들 모두 미뤄두고 우리를 위해 희생했소. 그래서 이제는 당신 차례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마시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오. 변호사 선생에게 부탁해 두었소. 내가 떠난 지 3년 후 새해 첫날 당신에게 선물을 전해달라고. 왜 3년이냐고? 3년이면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나를 그리워하고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리고 새해 첫날이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은 날 아니겠소? 편지 뒤에 통장이 하나 있을 거요. 당신 명의로 된 통장. 지난 50년간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요. 당신 생일 때마다,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당신이 맛있는 밥 해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았소. 많지는 않소. 8천만 원 정도. 하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기에는 충분할 거요. 여행 가고 싶었죠? 제주도.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했다가 못 갔던 그곳. 가시오. 노래 배우고 싶었죠? 트로트. TV 보면서 따라 부르고 싶어 했던 그 노래들. 배우시오. 친구들 만나고 싶었죠? 결혼하고 연락 끊긴 옛날 친구들. 찾아보시오. 뭐든 하시오. 이제는 당신 차례요. 아, 그리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시오.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써두었소. 변호사 선생이 오늘 당신 집에 간 후에 아이들에게도 연락할 거요. 내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비밀이요. 하지만 오늘 저녁쯤이면 알게 될 거요. 마지막으로,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했소. 표현은 서툴렀지만 매일매일 당신이 고마웠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하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잘할 거요. 당신 더 웃게 해주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요. 약속하오. 그러니 이제 행복하시오. 웃으시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영수가. 2022년 6월 15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편지 뒤에 정말로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순자 명의. 제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8,254만 7천 원. 이게 어르신께서 50년 동안 모으신 겁니다. 매달 조금씩.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은 8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 여보. 띠링동.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어르신의 자녀분들일 겁니다. 네. 어르신께서 자녀분들에게도 편지를 써두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어머니 댁으로 모두 오라고 연락하라고요. 시계는 정확히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문 앞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3남매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엄마, 우리.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아들도 딸도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거실에 3남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와 변호사 앞에. 큰아들이 손에 쥔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에게.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작은아들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작은아들 준석에게. 딸도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오늘 오후 1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남긴 편지를 전해주신다고. 그래서 다들 사무실로 갔어요. 작은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었어요. 3남매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엄마 혼자 계신데 우리가 너무 안 찾아뵀어요. 작은아들도 울먹였습니다. 딸은 아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큰아들 준호에게. 준호야, 아빠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도 이제 40이 넘었겠구나. 장남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아빠는 안다. 하지만 준호야, 내 엄마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구나. 바쁜 건 아빠도 안다. 회사 일, 집안일,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건 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내 엄마는 50년 동안 바쁜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 살았어. 밥 세끼 거르지 않게 차려주고 옷 깨끗하게 빨아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런 엄마를 너희들은 너무 쉽게 잊었어. 준호야, 이 편지를 읽었으면 당장 엄마한테 가거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회사 일도 집안일도 다 제쳐두고 그리고 엄마 손 꼭 잡고 말해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빠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엄마를 찾아뵈어라.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 엄마 생신, 명절,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날에도 찾아가거라.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만약 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천국에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승에서 만나면 호되게 혼날 줄 알아라. 알겠니?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내 엄마를 부탁한다. 큰아들이 편지를 다 읽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는 이렇게 쓰셨어요.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작은아들이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준서가 내가 매달 엄마한테 보내는 돈으로는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단다. 엄마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 딸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바쁜 건 아빠도 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지 않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작은아들과 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불효했어요. 엄마 외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바빴잖아. 아니에요, 엄마.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핑계였어요. 그냥 저희가 무심했던 거예요. 엄마가 당연히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그래서 미뤘어요. 나중에 가면 되지. 다음에 연락하면 되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편지 읽고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세 남매가 모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모두 진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티슈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큰 보온 용기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작은 아들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새해 맞으실까봐 미리 준비했어요. 큰아들도 손에 든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약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이걸 언제? 어젯밤에요.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올해는 꼭 엄마 찾아뵈어야 하는데.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준호 형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큰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2024년 12월 31일 밤 11시 47분. 내일 새해인데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내일 다 같이 가자. 오빠,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가면 엄마 놀라시지 않을까? 놀라시든 말든 그냥 가자. 엄마 보고 싶다. 그래. 내일 오후 2시에 엄마 집 앞에서 보자. 각자 음식 준비해 가고. 수진 알았어, 오빠. 나 떡국 끓여갈게. 준성 나는 엄마 좋아하시는 반찬들 준비할게. 준호 좋아. 내일 보자.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전화 받기 전부터 저희는 이미 오기로 했던 거예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늦기 전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엄마 그런데 신기한 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오후 2시 30분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젯밤에 이미 2시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작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마치 아빠가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변호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3년 전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 내 자식들은 착한 애들이요. 그냥 바쁘고 무심했을 뿐이지. 3년 정도 지나면 자식들도 나이가 들고 깨달음이 있을 거요. 그때쯤이면 스스로 엄마를 찾아올 거요. 내 편지는 그냥 마지막 한 방 더 때려주는 거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큰아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믿어주셨네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아닙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제가 만난 의뢰인 중 가장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을 생각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가족을 지켜보신 분. 변호사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자식들을 낳아서. 변호사가 나간 후 큰아들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상 차릴게요. 아니야, 내가. 안 돼요. 오늘은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작은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형, 나도 도와줄게. 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빠들 나도. 세 남매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온 용기에서 떡국을 꺼내 냄비에 데우고 준비해온 반찬들을 예쁜 그릇에 담고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광경일까요? 이렇게 세 남매가 함께 부엌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엄마, 다 됐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떡국, 각종 나물, 전, 과일, 푸짐한 상차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엄마 앉으세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엄마, 울지 마세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새해인데. 그래. 그래.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떡국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건배할까요? 떡국으로 건배. 모두가 웃었습니다. 좋아. 건배하자. 네 개의 떡국 그릇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이 떡국 정말 맛있어요. 그치? 수진이가 끓인 거야. 우리 딸 솜씨 좋지? 에이,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큰아들의 회사 이야기, 작은아들의 승진 소식, 딸의 아이들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그 통장. 뭐 하실 거예요? 응? 8천만 원이면 엄마 하고 싶으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편지에 썼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죠? 제주도. 노래 배우고 싶었죠? 트로트. 친구들 만나고 싶었죠? 글쎄, 아직 잘 모르겠구나. 엄마, 꼭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남겨주신 거잖아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돌아가야 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역시 또 혼자. 대신해요. 작은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게요. 준호 형이랑 저랑 수진이랑 다 같이. 응? 그리고 그때는 조카들도 데려올게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랑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말? 네. 그리고요. 큰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희 셋이서 의논했어요. 앞으로 매주 돌아가면서 엄마 찾아뵙기로. 화면에는 캘린더가 떠 있었습니다. 1월의 일요일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월 4일 준호, 1월 11일 준서, 1월 18일 수진, 1월 25일 가족 모임 전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는 당연히 오고요. 평일에도 자주 전화드릴게요. 세 남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니에요, 엄마.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진작에 했어야 했던 거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건 저희 숙제예요.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엄마 보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아이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 왜요? 너희들이 올 거 알잖니. 다음 주에. 세 남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꼭 올게요. 일요일 오후 2시에요. 잊지 마세요. 준호 오빠, 뭐 해드릴까요?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아이들이 떠들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두고 간 웃음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는 함께 먹었던 그릇들이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가져온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오.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소. 여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 다시 만났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더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 인생, 오늘 아침에 만든 제 통장도 함께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먼저 친구부터 찾아봐야겠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연락 못했던 고등학교 동창 명숙이. 예전에는 서로 종종 연락도 했었는데 예전 전화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받아줄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수가, 이 목소리. 순자야. 응, 나야. 세상에, 순자야. 얼마만이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명수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언제? 오늘? 지금 당장? 그래, 오늘 만나자. 좋아. 어디서 만날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가던 그 다방 있잖아. 거기 아직 있을까? 있어. 나도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어. 그럼 거기서 12시에 보자. 그래.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요. 당신 말대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박순자 72세. 오늘부터 나는 기다림을 멈추고 내 인생을 시작한다. 5년 후 박순자 할머니는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고 제주도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파크 골프 동호회도 다니며 자연과 벗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는 매주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으며 손주들은 할머니 집을 놀이터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인생은 70부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이제 정말 늦었다고 지금 이 나이에?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내 인생 멋지게 사셔야죠. 그래서 항상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시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